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삼국지의 본격적인 서술은 서기 189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외척이었던 하진이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십상시 같은 환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 모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주 집안 좋았던 사람, 원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소는 당시에 청년 장수, 청년 관료였는데 이 사람과 모의를 해가지고 환관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영재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소재 그리고 나중에 헌재가 된 유협 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척 하진은 유변이라는 사람을 소재로 앉혀요. 그러고 나서 하진이 환관을 쫓아내려서 계획을 세워.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이 사람은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환관들이 오히려 하진을 살해하고 그걸 살해하자 원소는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궁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환관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의 살아남은 환관들이 소재와 유협을 데리고 북망산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 원소와 조조가 있죠. 사실 원소라는 사람은요, 삼국지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어찌 보면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4세 삼공 출신의 명문가문 출신이었고요. 4세 삼공이 뭐냐면 4세를 걸쳐서 삼공배설을 쭉 해왔던 집안이고요. 그래서 천하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운이 그에게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역사가 진수는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관대하고 우아했고 재관과 도량을 모두 갖췄으며 자신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재간도 있고 도량도 있고 권모술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웬만한 능력을 다 갖고 있었다. 다만 운이 없었던 건 조조라고 하는 능력자의 상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운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북의 대표 호족 출신이고 탁류파였어요. 그러니까 환관들을 밀어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씨 집안의 적자가 아니었어요. 서울신문이었단 말이에요. 적자는 이 사람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원술 이 적자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신분이 불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6년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3년 심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또 3년 해가지고 6년상을 치러가지고 아주 효선미 놓기로 천하에 아주 쟁쟁했던 거죠. 그리고 가문과 인맥, 자산, 능력을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조조와의 대결 한 번에서 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었던 조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일찍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도 있었고 전쟁 수행 능력도 있고 인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았었고 특히 권모술수에 능했다. 이런 거죠. 당시에는 인물평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교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물평을 했다 그러죠. 조조는 치세의 영웅이며 난세의 간호이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평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일찍 정계에 입문했냐면 20살 때 아버지가 이 벼슬을 사요. 아버지도 뭐 1억 전을 주고 뭐 태위벼슬을 사기도 했다는데 그 아들을 뭐 벼슬 주는 거야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20살에 효렴이 됐어요. 효렴은 이제 관료에 나가시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관의 힘에 의해서 북부도의로 임명이 돼요. 이 북부도의는 경찰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경찰서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요. 당시에 어제 부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산하에 있는 이 부하들을 활용해가지고 부패를 때려잡으려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이 성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정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환관 건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삼촌이 와가지고 북문을 열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때려잡아요. 얼마나 몽둥이 찜질을 많이 했는지 바로 이제 죽어가지고 문제가 됐겠죠. 하지만 조조의 또 할아버지가 환관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잘 이제 무마가 되었고 이 덕분에 이 백성들의 좋은 평을 듣게 됩니다. 환건물이 토벌 대장의 한 명으로 임명이 되죠. 거기서 또
공을 세워가지고 제남국의 상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이미 제후국의 승상이 될 정도로 능력과 권세를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제가 죽고 나서 소제가 즉위했을 때 대장군 하진과 환관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때 환관에 의해서 하진이 죽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진과 원소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원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군벌도 하나 끌어오자. 그래서 그 군벌의 힘을 얻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가까이 있는 군벌이냐 했더니, 아, 동탁이라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빌리자. 그래가지고 동탁이 이 수도였던 낙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동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물평에 하면 이래요. 사람이 흉악하고 잔인하며 포악하고 비정했으니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이와 같은 자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역사가 진수가 보기에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이래 이와 같은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정했다라고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나쁜 놈으로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중년 운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 운이 나빴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원래는 서량 출신의 군벌이죠.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권력을 누리지 못했던, 아니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냐면, 서량 출신 군벌 해가지고 황건적 토벌을 공을 세워요. 그러다가 하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낙양에서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부르니까 좋구나, 기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휘하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북망산을 지났는데 거기서 환관 몇 사람과 소제를 만나요. 그리고 헌제가 된 유협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소제를 패하고 유협을 헌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황제를 바꿔치기 한 거죠. 자, 그러면 동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권을 잡게 됐냐면, 처음에 서량이라고 했죠. 자, 서량이 어디냐면 장안의 서쪽, 실크로드 가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서해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양주였어요. 서량이라고 불러요. 이 서량 지역도 사실은 초원지대거든요. 이쪽에서 자라가지고 이쪽 군벌했기 때문에 꽤 군사대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건적의 토벌군대에 가담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하동에 가게 된 거고, 하동에 있다가 원소가 부르니까 수도인 낙양으로 오게 된 거고, 나중에 장안으로 가서 거길 지키다가 공포정지를 했었고, 동탁 오수전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국가 혼란을 일으켰던, 아주 국가를 말아먹은 사람으로서 역사가들한테 정말 나쁜 놈으로 이렇게 평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동탁이 와가지고 소제를 헌제로 바꾸거든요. 이게 사실은 역사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천자를 바꾼다는 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 가능한 건데, 이 사람이 천자를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평이 나쁜 이유인데요. 제가 이런 변명을 한번 해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앞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상나라 있죠, 상나라. 주나라 앞에 상나라. 애를 세웠던 이런 재상 중에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을 하다가 황태자가 태계합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궁으로 잠깐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사람도 천자를 바꾼 그런 게 있었고, 서한시대 곽광. 곽광은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이 곽광이 창여방 유화를 잠깐 세웠다가 27일 만에 폐위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자를 바꿔치기 한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상나라 이윤과 곽광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이 동탁은 천하의 몹쓸 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을 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동탁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황제 앞에서 무례를 했어요. 비록 황제를 자기 손으로 소제에서 헌제로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런 잘못은 했어도 너무 무리하게 한 거죠. 그리고 동탁이 특전을 받습니다. 3가지 특전이 있는데요. 찬배, 불명, 배례할 때 상명 대신 관직만 부르고요. 입초, 불추, 황제 앞에 입주할 때 종종 걸음을 할 필요가 없다. 검리상전, 건물찬째
신을 신고 전에 오를 수 있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검을 차고, 그것도 신도 안 벗고 황제가 있는 전에 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 사실 황제를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황제 위에 있었던 거죠. 사실 진짜 잘못한 건 이거예요. 국가 운영을 미숙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낙양에 들어와서 권력을 쥐었는데 이 권력을 제대로 이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은 민심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전혀 그전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쥐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했던 거죠.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탁은 천하의 가장 나쁜 위인으로 역사가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국지 소설의 시작은 도원결의부터입니다. 흔히 유비, 관우, 장비 세 명이 복숭아밭에서 결의 형제를 맺었다고 하는 이런 사건부터죠. 그러면 세 명이 형제가 되는 결의 형제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걸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서한황실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비의 주장이 뻥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역사가들은 한 명도 없고요.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서한의 후예인 건 분명합니다. 어떤 후예냐면 한무제와 배다른 형제가 아닌 유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무제는 유철이고요. 유발 있었고 유승입니다. 그 유발의 후손이 동한 황제였던 광무제 유수가 되고요. 유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산장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유비까지 온 거죠. 대략 한 30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유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씨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동안의 직계 황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전인 서한시대의 황가 집안 사람이 있던 건 분명하죠. 자, 그럼 관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떠돌던 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산서지방 떠돌이 무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찾아서 천하를 돌다가 유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비와 비교하면 신분상의 차이가 상당히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 유비가 돗자리와 집신을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는 나을 게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요. 물론 유비 때 와서 이렇게 가난해졌지 유비의 할아버지 때만 가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와 관우는 꽤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장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출신 성분이 그리 나빴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은 소설에서 백정으로 나오죠. 시장판에서 돼지와 소를 잡아서 팔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중에 두 딸을 유손에게 시집을 보내요. 유비의 아들. 그래서 그 딸이 경혜황후와 장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처는 조조와 사촌간인 하우홍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조조의 집안은 원래 하우씨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조승이 환관에 양자가 돼가지고 조씨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걸 보면 유비와 상당히 친했고 유비의 아들한테 딸을 시집 보낼 정도니까 거의 사돈을 맺을 정도니까 장비의 출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소, 돼지를 잡는 백정으로 소설에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도원결이라는 건 어찌 보면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형제지간을 하기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역사가들이 보기엔 유비는 주군이고 관우와 장비는 그를 따르는 장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세 명이 모여서 뭔가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유비가 살았던 그 지역을 보면 황건적의 난리가 이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국가의 공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있어야 되고 그때 마침 시장에서 말장수였던 장태평과 소쌍이라고 하는 거부들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바탕으로 세 사람의 캐릭터, 무기가 만들어지죠. 유비는 쌍고검, 관우는 청룡 언월도, 장비는 장팔사모가 만들어지죠. 물론 이 무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설적으로는 그렇게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하 병사들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요. 갑옷도 구하고 말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무기, 갑옷, 말 구입을 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결국은 장태평과 소쌍이라는 사람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태평과 소쌍은 왜 유비 무리에게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상인들이 제대로 상업 활동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재물을 이런 무인들한테, 무사들한테 투자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주는 무사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시장을 보호하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해달라고 투자를 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천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로 다시 가보면 동탁이라는 자가 낙양에 들어와서 정권 탈취를 하고 천하를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당연히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 흔히 영웅이라고 부르는 군벌들이 있었겠죠. 하북 지방엔 원소가 있었고요. 4세 3공의 아주 좋은 지방, 재물과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격이었던 원술이 남양 지방에 있었고요. 조조가 청년장수로 등장을 했고 유주 지방에는 공손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서주에 도겸이 있었고 형주 자사로 유표가 있었고 익주에 유원이 있었고 한중에 장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탁이란 자가 낙양에서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니 저자를 그냥 둘 수 없겠다 싶어서 지역에 있는 영웅들이 뭉쳐가지고 동탁 토벌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들을 흔히 산동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산동군이 뭐냐면 산동, 이 낙양 동쪽에 효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효산의 동쪽 지방에 제후들이 뭉쳤다. 그래서 산동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항해서 있던 동탁을 그래서 서북군이라고 흔히 불렀죠. 서북군과 산동군이 한판 대결을 벌일 기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산동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릉태수, 장초, 기주, 자사, 한복, 제북상, 포신, 산양태수, 원유, 한해태수, 왕광, 동군태수, 교모, 연주, 자사, 유대, 예주, 자사, 공주, 진류태수, 장막, 후장군, 남양태수, 원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임의 맹주는 발해태수, 원소였고요. 발기인으로서 효기, 교위, 교수를 했던 조조가 산동군을 만들어서 동탁군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는요, 18로 제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동의 일부 태수나 자사들이 나왔는데 소설에서 이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북해태수 공용, 서주자사 도겸, 서량태수 마등, 북평태수 공손찬, 상당태수 장양, 또 여기 유비도 끼워 넣었죠. 유비는 공손찬의 수하로 등장을 해가지고 동탁군대와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이 사수관 호래관 전투예요. 그러니까 두 군대가 사수관, 낙양 근처에 관문인데 거기서 싸워요. 일단 사수관에서 싸우다가 동탁 군대가 호래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호래관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 호래관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탁의 부장 여포가
유관장 삼형제랑 다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때 여포란 사람이 나옵니다. 3대 1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포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 3명, 유관장 삼형제 3명의 무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흔히 유비의 쌍고검, 관우의 청룡오늘 또 장비의 장팔 사모가 나오게 됩니다. 검, 도는 아시죠? 검은 양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그러죠. 도는 한쪽에 있는 걸, 한쪽 날만 있는 걸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룡오늘 도가 되고, 그런 모는 뭘까요? 모는 흔히 모순 할 때 모가 있죠. 그러니까 창을 모라 그러죠. 근데 모에다가 옆에 칼 하나 더 달면 과가 돼요. 모와 가가 당시에 있었고요. 사실은 이 관우의 무기 청룡 원월도는 실제로 있었나? 제가 그렇게 질문 올린 건 무슨 의미죠? 실제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룡 원월도는 당시에 동안시대 무기가 아니고요. 명나라 시대의 무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의장대에 썼던 무기예요. 실제 전투에서 이거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관우한테 이 청룡 원월도를 씌워줬을까요? 당연히 관우가 주인공이니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청룡 원월도를 들게 한 거죠. 아마도 관우는 찌르는 무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나 아니면 과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장비의 이 무기였던 장팔 사모, 이건 사모죠. 뱀 모양의 모다. 이래서 이제 장팔 사모라고 봅니다. 이것도 동안시대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모였을 텐데 이것도 좀 멋있게 장팔 사모라고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